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의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아주 강하게 엮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바이든처럼 이렇게 진짜 묻지마 막대한 지원 우크라이나한테 계속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트럼프가 된다. 이 경우는 아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거나 아니면 조건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아주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그동안 서방의 지원을 받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자, 미국이 얼마나 많이 지원해줬냐? 무려 128조 원입니다. 진짜 엄청난 지원 해줬죠? 2등이 EU인데 66조 원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 23조 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항상 뭔가 좀 쇼맨십 보여주면서 권투하는 장면 이렇게 보여주니까 프랑스도 우크라이나한테 막대한 지원을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 쉬운데요. 근데 실제 프랑스의 지원액은 7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지원을 적게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원을 끊는다. 그 얘기는 거의 지원 금액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입에 비해서 그동안 전쟁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023년 우크라이나의 재정 지출 현황을 보면 총 지출이 1,098억 달러로 151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방 및 안보 지출로 714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65% 이상인 98조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커졌겠죠. 2023년 우크라이나의 재정 적자 현황을 보면 재정 적자가 무려 365억 달러였습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국가 재정을 꾸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우크라이나의 총 수입은 307억 달러로 42조 원입니다. 그런데 해외 원조가 426억 달러이기 때문에 간신히 국가 재정을 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해외 원조 426억 달러가 중단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전쟁을 지속할 만큼의 재정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입이 42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좀 황당한 수준이잖아요. 왜 이렇게 적은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의 1년 예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은 67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구가 4,400만인데 우리나라의 1년 예산 700조 원에 가까운데 이에 비해서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입이 42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GDP가 4,835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2021년에.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는 1억 4,700만 명으로 우크라이나 인구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1인당 GDP는 12,522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적어도 유럽 국가니까 웬만큼은 먹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1인당 GDP의 7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죠. 2024년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2,800만 명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2,275달러로 완전히 반통억보다도 훨씬 더 약화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러시아 경제가 아직도 튼튼한 이유가 러시아의 인구는 여전히 1억 4,640만 명으로 60만 명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 60만 명이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저출산이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최근 3년 동안 60만 명이 감소한 겁니다. 이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얼마나 줄었냐? 4,400만 명에서 무려 1,600
6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줄어든 인구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최소한 600만에서 800만 명이 해외로 도피했는데 이들이 대부분 다 젊은 층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인구의 허리가 사라진 그런 경제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부패 순위가 180개 나라 가운데 104위입니다. 이건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기구죠. 여기서 매번 부패 순위를 발표하는데 104위에 불과해요. 그것도 전쟁 이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순위가 낮았는데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부패 순위가 좀 올라갔습니다. 좀 개선이 됐다고 이렇게 TI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 104위가 얼마나 낮은 수치냐? 여러분,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혹시 아시는 분들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워낙 부패한 것으로 그려지는 바람에 이 드라마를 본 수리남 당국에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한 적도 있었죠. 근데 이 수리남이라는 나라의 부패 순위는 87위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부패 순위가 수리남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TI에서 이 순위를 상당히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104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렇게 부패 순위가 낮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세금이 제대로 거칠 리가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부패 순위가 104위다. 그 얘기는 탈세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아예 소득세로 세금을 제대로 걷기가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율이 최고세율 18%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은 나라는 아마 우크라이나 외에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차피 세원을 발굴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크게 낮춰준 겁니다. 야, 어차피 소득신고 제대로 안 하니 차라리 28%라도 제대로 걷자, 이런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세가 얼마나 특이하냐? 집값을 무시합니다. 이 감정평가사가 공정해야 집값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 집값에 따라서 부동산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아예 이걸 포기하고 총 면적에 따라 아예 일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면적만 넓으면 그냥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크라이나 탈세 대명사 아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블랙 그레인.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의 주력 산업이 바로 밀이라든가 이런 농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산물을 당국에 세금 신고를 안 하고 몰래 수출한다고 해서 이걸 블랙 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블랙 그레인으로 수출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세금을 걷기가 정말로 어려운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물론 지금 전쟁이 났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세금을 걷기는 어려워졌겠죠. 자, 그러다 보니 파산 직전에 내몰린 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재정 상황인데요. 지금은 전쟁이라 이 문제가 가려져 있지만 사실 이 윌슨 센터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 해외 원조가 없다면 우크라이나의 국가 부채는 2024년에 GDP 대비 100%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를 최근에 넘어섰죠. 이걸로도 한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무려 10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가 신인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50% 정도의 국가 부채, 이건 진짜 우리나라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과연 빚 갚을 능력이 되겠느냐? 얼마나 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돈을 빌리는 건 서방에서 아예 떼일 생각을 하고 돈 빌려주는 경우, 이 경우 외에는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전후 복구를 30년 내로도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떼일 생각이 아니라면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은 걷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나라에서 원조를 받아서 간신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원조 규모까지 줄어들었고요. 더 이상 빚지는 것도 쉽지 않은 우크라이나. 그러다 보니
전쟁 관련 지출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전쟁 관련 지출이 국가의 생존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지출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이 줄였느냐? 국방 및 안보 지출이 2013년에 714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98조 원이었죠. 이게 전부 다 바이든과 서방이 워낙 막대한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714억 달러를 쓸 수 있었는데 2024년에는 그 예산이 4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원조가 많이 들어오면 지출을 다시 늘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24년부터 이 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아들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뭔가 엮여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자꾸만 천문학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거냐? 왜 우리 납세자들의 돈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느냐? 이렇게 공화당이 지원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원조까지 이렇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중 부담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예전만큼 강력한 지원을 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서방의 관심이 전부 다 중동으로 몰리게 됐고 서방의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이 굉장히 화난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워낙 서방의 관심이 줄어드니까 우크라이나로 다시 서방의 관심을 돌릴 계책이 너무나도 절실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쿠르스크를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공격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는 항상 유세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대통령만 돼봐라 바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왔죠. 전화 한 통만 하면 모든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협상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협상 전략을 밝히면 협상에 불리해진다는 게 트럼프의 얘기인데 사실 협상 전략 제가 보기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니면 조건부로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원해주지 않겠다. 당장 러시아하고 협상을 시작해라. 이런 조건을 걸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 분명히 협상이 시작되긴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요. 젤렌스키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2024년 10월에 한 보수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에 대해 푸틴이 아닌 젤렌스키를 비난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비판할 정도로 아주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젤렌스키한테 또 뭐라 그랬냐. 내가 본 최고의 세일즈맨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장사꾼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꾸만 원조금 끌어가는 장사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푸틴과 협상해서 전쟁을 아예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 이러면서 젤렌스키 쪽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런 발언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바이든과 유럽은 굉장히 다급해진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원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현재 내놨냐. 러시아 동결 자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러시아의 재벌들 또는 러시아의 정부가 서방에 투자해 놓은 이런 자금들이 있는데 이 자금이 얼마냐? 3천억 달러입니다. 42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자금을 이 은행에 예탁을 해놨을 테니까 당연히 수익금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450억 달러, 67조 원을 대출해 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참여한 국가는 각자 예산으로 일단 우크라이나한테 대출을 해주고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다시 돈을 돌려받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동결자산과 수익금을 돌려주라는 쪽으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도 전부 다 러시아한테 돌려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소진되거나 또는 사용 불가능할 경우에는 참여국 예산으로 상환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왜냐? 유럽 국가들도 이 동결 자산을 마음껏 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왜냐? 이게 국제법적으로도 위반이지만 이게 실제 경제적으로도 사실 유럽한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이 3천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투자한 게 최소한 3,100억 달러입니다. 만약에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면 러시아도 이에 상응해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투자한 돈도 몰수를 하겠죠. 그러면 그 돈이 3,100억 달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밑질 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하고 종전이나 휴전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각자 자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3,100억 달러도 과소평가된 거예요. 사실 러시아에 투자한 유럽연합의 자산은 뭐 5천억 달러나 6천억 달러라는 추정도 많습니다.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믿질 게 없는 장사인 거죠. 그래? 그러면 퉁치자. 그럼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도 우리가 몰수하겠어라고 러시아는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자산은 서로 다시 주고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가끔 우리나라 언론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러시아 동결 자산을 몽땅 다 압수해서 이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돈으로. 이런 기사들이 자꾸만 나오는데요. 만약에 유럽연합이 러시아에서 동결한 이 자산 3천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게 되면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투자한 자금 이 최소 3,100억 달러도 뺏기게 되거든요. 유럽연합이 그렇게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 이 동결 자산 6개월마다 이 유럽연합이 계속 투표를 해서 이 동결을 6개월씩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결하고 몰수해버리면 국제법상 불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계속 이걸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27개 유럽연합 국가가 6개월마다 투표해서 동결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단 한 개의 국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러시아 동결 자산을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러시아한테 그 돈을 돌려주는 건 아니지만 이 돈을 활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헝가리 때문이라도 만약에 종전이나 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아마도 러시아 동결 자산은 러시아로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개발할 거고 우리 한국이 들어가서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투자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 그러면 이 EU 국가가 러시아한테 뺏긴 돈이 이렇게 큰데 이 돈을 우리 한국한테 기회를 준다고요? 그 가능성은 제로니까 아예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길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제 유럽연합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게 나라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히 분노해 있습니다. 독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건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서거든요. 독일의 에너지 가격은 지금 7, 8배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결국 노르스트 스트림이 폭파됐기 때문인데 노르트 스트림을 폭파한 게 우크라이나의 6명 특수부대원이라는 걸 독일이 밝혀냈죠. 그 다음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이렇게 진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독일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르트 스트림까지 폭파해가면서 자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지원 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75억 유로였던 걸 40억 유로로 진짜 반토막을 냈거든요. 물론 노르트 스트림 폭파 때문에 분노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대외적인 사유는 우리 독일에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독일이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도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국 경제의 생명선을 끊어버렸는데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고 싶을 리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원래 말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2024년에 30억 유로 지원할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 20억 유로 지원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의 군사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가 기대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일단 해리스는 아들 문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더군다나 해리스가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스라엘하고 동시에 지원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왜냐?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중단하고 이스라엘만 지원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리스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그러면 공화당은 이스라엘과 동시 지원 패키지 법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상원은 지금 이대로 가면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 해리스는 이스라엘과 동시에 지원을 해야 되니까 지원 금액이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유럽이 최후의 지원 카드를 내놓은 게 바로 67조 원이죠. 러시아의 동결자산,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67조 원을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자. 이게 사실상 마지막 지원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7조 원으로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시점은 언제까지냐? 길어야 내년 9월이 한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언론 기사들을 보면 한 달에 적어도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 67조 원이라 해봤자 진짜 최대로 봐도 9월이거든요. 이거 진짜 최대입니다. 여름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휴전 협상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휴전 협상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휴전 협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을 미루게 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 내년 가을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다 떨어져서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위기,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토를 내어주고 휴전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진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러시아가 침공하기 직전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24.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죠. 2019년 5월에 취임한 젤렌스키 임기는 2024년 5월 20일이라서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 그러면 젤렌스키는 재임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지율이 24.7%인데 재임이 될 리가 없죠. 근데 대선을 치르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상태에서 계속 집권하고 있는 게 바로 젤렌스키입니다. 지금 현재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했냐? 계엄을 해제한 뒤에 6개월 뒤 선거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미 2023년에 젤렌스키는 다음 대선에 나는 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2023년만 해도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90%였는데 현재 지지율은 58%입니다. 영토를 내어주고 휴전하면 제가 보기에 재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계엄을 푸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국이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다음번 대통령에 반드시 당선돼야지만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서 피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에서 다음번에 떨어진다 그러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계엄 해제 이후 6개월 뒤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휴전이 됐지만 이건 종전이 아니다. 이렇게 젤렌스키가 주장하면서 계엄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고 또는 여야가 이 과정에서 충돌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정국은 그야말로 안골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의 파병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내부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 현재 서방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현재 꼬여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수룩하게 대충 우크라이나 문제에 야 북한이 있으니까 우리도 대충 북한이 갔으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파병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정말 국제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했다가는 이 국제사회에서 아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